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이 없으신데요? 이번에 윈터 관련해서 국어 수업 조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요, 김민준이고요. 지금 마이맥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두각하고 강남대성 이렇게 수업했고요. 이전에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바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요, 제가요, 이번에 국어 수업 진행을 할 때는 요거 두 줄이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드릴 말씀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글씨가 조금 흐릿하긴 한데 첫 번째부터 잠깐 볼까요? 19년에서 23년 고3 기출 분석을 통한 실전적 문학 독서의 분석력을 고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저의 수업 목표인데 일단 분석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분석은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분석이라는 것은 무슨적 사고를 해야 되죠?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자, 무슨적 사고를 해야 되죠? 비판적 사고요. 비판하면 분석? 그러니까 결국은 비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머리 사고를 논리적으로 돌려서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성의 반대말을 한번 물어볼까요? 질문입니다. 이성의 반대말은 무슨 성이죠? 감성이요. 그렇죠. 감성이라는 걸 아이들은 이제 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제가 몇 글자 안 적어놨거든요. 텍스트로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문 자체, 글 자체를 분석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끔요 아이들이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저요. 도대체 현대시는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의 감이 흔들리는 시험이 어느 시험일까요? 가장 큰 시험이겠죠. 뭘까요? 수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평상시에 감으로 텍스트를 대하고 감으로 문제를 풀면 결국은 점수가 흔들려요. 그리고 긴장된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감은 발동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국어는 텍스트를 통해서 사고하는 건데 무슨적 사고를 하자는 거냐면 이성적 사고를 하자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요 이 글자 몇 개 안 되지만 사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드린 거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화시키거나 범주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단어로 동일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19년도에서 23년 고3 기출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질문이라고요. 최신 걸 보겠다. 맞나요? 그러면 의도가 보이나요? 어떤 의도죠? 최신 무슨 향을 반영하겠다? 경향을 반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하고 추론해 가자라는 게 제 국어 수업 방법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3 기출이라는 어떤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지를 안내를 드렸고요. 이것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문학과 독서를 하겠다. 과목은 문학이라는 것과 독서라는 걸 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엄매화작은 이번에 수업에 없구나. 됐나요?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습관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질문해 볼까요? 실전적이다. 실전적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지선답니다. 내신에서의 실전일까요? 수능에서의 실전일까요? 수능에서의 실전이겠죠. 왜죠? 그렇죠. 고3 기출이라는 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거를 토대로 무슨 론 해야 돼요? 추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접근하겠다라는 게 바로 분석력을 키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됐나요? 이것을요. 자, 지금 독서인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니에요. 절대. 객관적인 어떤 텍스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작품을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평가원의 사고방식에 맞춘 행동 패턴 체화. 자, 일단 평가원이라고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질문 가볼까요? 사실은요, 요 두 줄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도요, 뒤에 건 그냥 쭉 읽어만 가도 충분하거든요.
평가원이라는 것을 정보로 전달 드렸어요. 평가원이 아닌 것도 있나요? 어떤 거죠? 내신이요? 아니요. 공부하셔야 돼요. 평가원이라는 건요. 우리 1년에 모의고사 3개만 나옵니다. 고3, 6월, 9월, 11월. 나머지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3에서도 다른 월에 치러지는 모의고사들은요. 학평이라고 해서 얘는 각 교육청에서 내놓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놓는 기출들을 모방한 또 다른 수능식 시험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평가원의 사고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말 평가원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재 치르고 있는 모의고사는 학평이지 평가원 기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평가원은요 우리한테요 각각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결국은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라는 건 무슨 도가 있어요? 난이도 있죠. 질문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렵고 쉬운 것도 있고요. 자, 질문에 무슨 도가 있으니까 물어요? 다시요. 학습적 사고를 조금만 해볼까요? 그렇죠. 학습에 무슨 도가 있어요? 의도라는 게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물음에는 의도가 있어요. 제가요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의 의도가 있어요. 아,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로 설명을 해야지 또는 이 내용을 아는지 확인해 봐야지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발문,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은요 의도를 하고 있어요. 너 이런 사고를 했어야 된다고요. 이 텍스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방식을 익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고 또는 지 마음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버리고 평가원의 의도에 따라서 발문과 선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됐죠? 자, 요거에 맞춘 행동 패턴이 있대요. 아, 제가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건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나 보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문 한 세트, 문제 5문제가 있다면 이 5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어야 하는 순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방법도 있나 보다. 그것을 패턴으로 만들겠다. 패턴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게 하겠다. 라는 의도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체화가 되면 사실은요 점수가 흔들리지 않아요. 점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장 상황에 딱 놓여도 점수가 들락날락 또는 아이가 긴장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평상시에 했던 버릇대로 그대로 가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야 우리 낯선 작품 분석해야 돼. 그 능력 중요해. 이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평상시에 연습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있잖아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아이한테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저요 지금 마더텅 풀고 있는데 이제 내신 끝나가지고 마더텅 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방법을 몰라요. 지문을 놓고요.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돼요. 작품도 혼자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훈련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하나하나. 심지어 문제 푸는 순서까지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된다까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행동 강령처럼 문학과 비문학 독서에서 이 방법들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빠른 친구들은요 이 방법을 익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능에서 이제 작품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능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요 내신처럼 공부해서는 수능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학 작품을 지금 본다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다 보게 됩니다. 고3 되면 기출 다 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한 작품 내가 시간 들여서 일주일 들여서 한 작품 보는 거, 두 작품 보는 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할 거 그냥 미리 땡겨서 작품 한번 보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두 줄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겁니다. 내신식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능 제재를 가지고 내신식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평상시에 아이랑도 조금 잘 소통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습서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텍스트만 딱 줬을 때 문제 세트만 줬을 때 혼자 공부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과제하거나 그냥 문제 풀고 있어 정도지. 그런데 그게 공부가 되어야 해요. 되려면 무언가 내가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거, 내가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두 문장 목표 전달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얘기 거의 다 한 거거든요. 뒤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살짝만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비문학 전체 제가 오늘 만든 이 시트들이 비문학 전체 지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첫 문단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뒤에는 그럼 도대체 이거 너 어떻게 할 건데?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비문학 지문에서 첫 문단이었다면 우리는 예측했어야 돼요. 뒤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어떻게 최신 기출 분석을 하면서 분석력을 어떻게 키울지를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예측하면서 그 뒷내용을 읽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게 사실은 학습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학부터 갑니다. 자, 문학에서는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을 키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자, 시에서 우리한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분석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뽑아야 됩니다. 작품을 그냥 읽고 주제를 뽑는 게 아니고요. 주제는요. 우리 내신 때나 참고서에나 적혀져 있는 거지. 작품 한번 읽고 주제 뽑을 수 있으면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작품 한번 읽고 주제는 절대 못 뽑아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평가원에서. 주제가 만약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보기 상자에 다 주어집니다. 왜요? 문학 작품은 감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상황에서 주제를 우리한테 뽑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감상인 거죠. 감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는 지문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필수적으로 뽑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예로 시만 말씀드린 거고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화자, 상황 대상, 정서 태도 뽑는 거고요. 소설에서는요. 자, 인물 관계 찾고 갈등 구조 찾고 그로 인한 사건의 장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애들한테 제시할 거예요. 야, 이거 찾아봐. 그리고 나서 제가 PPT로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다 보여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을 키우면서 필수 분석 요소라는 것을 뽑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을 키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이 문제 유형에서는 내가 작품을 읽을 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라고 얘기한 거구나를 알면서 사고하면서 작품을 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갈래 문형별, 자, 풀이 전략, 그리고 수능 문학의 개념까지 같이 가겠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는요. 이제 문제의 풀이 순서를 조금 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보기 상자는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할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주 유기적으로 어떤 세트든지 간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면 몇 번 문제를 먼저 풀 건데 어떤 정보를 캐치해서 작품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야? 그리고 선지는 어떻게 연결할 거야?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몸에 딱 붙게. 이번에 사실은 제가 8회차 수업을 하는데 8회차 수업 동안에 아이가 체화된다까지는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기는 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고 나서 선생님하고 얼굴 대면하고 공부 수업 전해주는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봐도 나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드리겠다. 요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스스로 공부가 이제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고전시가 세트 던져주고 나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읽질 못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까지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압축적으로 8회 만에 제가 끝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요. 제가요 예시로 한 번만 보여드릴 건데요. 빠르게 한 번만 볼까요? 자, 지금 제가요 아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시에서 세 가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화자라는 걸 찾고요. 간단하게요. 자, 시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찾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정서 그리고 태도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자, 요게요. 작년 그러니까 23학년도 올해 대학 간 아이들 수능에 나온 현대시 작품입니다. 자, 제가요. 요거 뽑으실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 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머리 깨우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도 하는데 부모님들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쭉 빨리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다 읽으셨습니까? 됐나요? 제가 바로 여쭤보면 조금 힘드시겠죠? 한번 저랑 한 번만 가볼까요? 자, 여기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전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아하. 자, 우리라는 화자가 나왔네요. 맞나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네요.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나무 때라고 얘기해요. 아, 여기서요. 의인화를 떠올리는 순간 망한 거예요. 아, 우리가 참나무 때 이거 의인화지. 이건 중딩 버릇이죠. 수능에서 이 의인화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적 상황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화자가 참나무 때구나. 참나무 때는 이제부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가볼게요. 자,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아하, 벌목 당했나 보다. 상황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죠? 자, 폐역의 골짜기에서. 자, 폐역이란 단어 우리 아이들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들 아세요? 폐역이 뭐죠? 몰라도 돼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걸 알면 돼요. 폐역이라는 건요, 인간의 도 또는 순리에서 어긋난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이런 부정적 상황에 참나무 때가 있구나. 벌목당했고, 아, 무언가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골짜기 음습한 곳에 있구나를 떠올려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아, 겨울 당연히 부정일 거예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자,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아하,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참나무 때라고요. 우리 몸에서 뭐가 피어난다고요? 버섯이 피어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흔들고, 요 바람이 홀씨들을 일으킨 뒤에 이 홀씨들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을 피어내는구나.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버섯에 대한 반응,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오케이. 자, 황홀합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말씀드려 볼까요? 화자 누구예요? 우리 참나무 때. 됐나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바람 때문에 무엇을 피워냈어요? 버섯이 피어낸 상황이네요. 맞나요? 정서 태도는 어때요? 무슨 홀해요? 황홀해요. 그러면 이 작품은 끝난 거예요. 내가 할 걸 다 한 거예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너 누굴까요? 버섯일 거예요. 자,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아, 순간에 멈추게 해. 나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근데 순간적으로 너 때문에 난 고통을 잊었어. 됐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오, 버섯이요. 황홀하니까요. 자,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이 없는 아, 얘네로 못 덮어요. 뭐가요? 나의 고통이요. 됐나요? 그죠? 자,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아, 뿌리가 없는 너의 도끼로, 버섯의 도끼로 나의 이 온몸을 채워주는구나. 무슨 통을 있게 해주는구나? 고통을 있게 해주는구나.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생명에 대한 반가움, 기쁨으로 나는 고통도 잊었어. 됐나요? 굳이 주제를 뽑자면 생명에 대한 어떤 경의, 감사, 기쁨 뭐 이런 걸 거예요. 됐나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시를요 이렇게 읽어가냐고요. 이렇게 읽어가냐고요. 이러한 목표를 줘야 돼요. 이러한 목표를 주면요. 애들이요. 똘똘해요. 잘 읽어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있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그냥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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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둥대다 마는 거죠. 두 작품 세 작품 연계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뭘 쓸 것을 예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지우개 하나만 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20분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빠르게 뒤에 거 그냥 지우개 들어오는 대로 지워드릴게요.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제 수업 안내고요. 자, 현대시에서는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필수 분석 요소를 토대로 자 우리 현대시 이렇게 두 주 볼 거고요. 고전시가 두 주 볼 건데 현대시랑 고전시가는 또 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른 것에 따라서 사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현대시에서 화자,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시는요. 상황하고 정서 태도가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고전 시간은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작품 잘 썼다 그러면요. 그대로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자연에 대한 풍류를 썼어요. 그럼 풍류와 대비되는 속세가 무조건 나와요. 이러한 시적 상황이 정해져 있고 자연은 무조건 긍정이고요. 속세는 무조건 부정이에요. 아니면 미련 정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어휘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모르는 어휘 있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기본 필수 어휘들만 조금 챙기면 모르는 어휘 전국에 있는 애들 다 몰라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풀어내고 누군가는 못 풀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에 나오는 이 정형적인 특징을 시가에서는 6개, 소설에서는 4개 정도로 정리해서 아이들하고 분석하고 끝낼 겁니다. 그럼 어휘를 조금 몰라도요.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 나 고전 시간 도저히 못 읽겠어.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전 시가에 대해서 내신에서는 어휘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수능에서는요. 모를 걸 전제하고 출제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어휘는 어디에 주냐면 지문 끄트머리에 주석으로 줍니다. 근데 그 주석이요. 사전적 풀이를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를 주지 않고요. 의미 해석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모르면 안 돼.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해. 그러면 주석으로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단어만 잘 챙겨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시가 접근하는 방법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소설 마찬가지 필수 분석 요소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것만 정보를 알아가셔도 어마무시합니다.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야 아이한테요. 야 이것만 한번 작품에서 뽑아봐. 해도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면 조금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는 인물 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자, 요것들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고전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정형성 4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하죠. 그럼 문학에서요 제가요 지금 사실 고2 선수능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학년에서 수능을 마무리하는 고3 수업하고 주차 수가 똑같습니다. 36주입니다. 근데요 아이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아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선수능반 수업을 아이들이 이제 돌려서 듣는데 내신 이외 기간에 수능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 수업들은 많은데 수능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재작년만 해도요 어떻게 했냐면 3학년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3학년 선생님 수업은요 1, 2학년을 어느 정도 학습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수업이라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냐면 제가 거의 1년 수업의 절반 정도가 걸리는 내용이에요. 아이들하고 익혀가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8주 동안에 조금 압축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저랑 체화시키는 시간은 뭐 따로 나중에라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 좀 똘똘한 아이들 성적표도 조금 내고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조금 압축적으로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제가 할 거고요. 자, 독서에서도 아까 제가 일부러 앞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독서에서 분석하는 능력 아까 텍스트 제가 2줄 드렸거든요. 2줄에서도 제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석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자, 독서력과 관련된 것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면 지문을 분석하는 거. 아,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시 들어볼게요. 문장으로요. 금리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다. 또는 편안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아, 너 금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라. 한 가지. 그리고 금리 때문에 물가가 바뀐다라는 인과관계를 이해해라. 한 가지. 그리고 금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금리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중간 과정은 무엇인지 정도는 네가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니? 이게 바로 이제 평가원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거 방식대로 읽을 겁니다. 이거 방식대로 읽을 거고, 자, 평가원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풀이법 익혀서 요것도 패턴 체화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요. 자, 여기에 별표 쳐 놓으세요. 이번에 문제 유형을요 완벽히 그냥 끝내버릴 겁니다. 비문학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끝내서요. 이 문제는 선지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선지에 따라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론서처럼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서처럼 문항 분석하는 것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내용 일치라든지 전개 방식, 정보 간의 관계, 뭐 표상 전환, 보기 상자 활용하는 거, 추론 문제까지도요.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자, 사고력 확정을 위한 정호 판단 능력 키우겠다. 아, 선택지 판단하는 능력 키우겠다. 그래서 표상 전환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택지 판단 능력까지 같이 가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차는 이렇습니다. 6가지 문제 유형으로 관통하는 독해의 실제고요. 6가지 요 문제 유형으로 비문학에 나오는 요 문제 유형들을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뭐다가 있어요. 그러면 뭐다에 해당되는 건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억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기억이 뭐다라는 게 확신이 섰을 때 니은과 달리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보 간의 차이를 분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문을 읽을 때 아예 이 정보를 분류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지문에 어떤 정보가 던져졌을 때 내가 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스탠스 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딱 정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지금요 사실은요 아마 이렇게 공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어려운 텍스트를 봐요. 비문학 지문을 봐요. 그리고 제 아이가 그걸 5문제를 다 맞추죠. 그럼 막 성취감이 끌어올라요. 어렵다는데. 그런데요 내용 이해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제재가 또 수능에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제재가 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재는 어차피 나중에 다 보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수능을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재만 보는 것은 결국은요 나중에 굉장히 귀하게 봐야 되는 텍스트를 미리 땡겨서 보는 것뿐이에요. 시야 없이. 그러니까 어떤 시각 없이 어려운 것을 하나를 돌파해냈을 뿐이지 결국은 이 시각은 안 갖춰져요. 제재 공부를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가원 제재들을 섣부르게 먼저 접근해서 분석한답시고 한번 풀어보면요. 나중에 그 평가원 지문은 분석이 안 돼요. 수능적 시각이 전혀 없고 내신으로 접근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봤는데 제재가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그냥 계속 그냥 감으로 푸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도 제재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데 제재 설명을 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은 이렇게 쓰였다를 더 많이 하시고 제재를 이해시키는 건 선생님의 당연한 몫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제가 금리를 모르는데 금리와 관련된 인과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1, 2학년에서 공부하는 건 제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 이 글을 읽는 능력치를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 유형별, 화제 특성별, 문형과 연계한 독해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 쭉 다 익히면서 지문 어떻게 읽겠다라는 그러니까 태도를 조금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제재별로 배경 지식 사고 확장 시킬 거다. 자, 이 제재도요. 어느 정도 연계되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가야지 어려운 거 한번 빵 본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명목금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 변화에 따른 물가의 양상을 이해해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질문하면 끝나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제 고1부터 고2까지 지문들을 쫙 배치해서 영역별로 지식도 올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요. 조금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수준에서부터 지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역사, 그리고 법, 경제, 물리화학, 생물지학, 그리고 건설, 정보통신, 제조, 미디어까지 이 지문들 이렇게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문학까지 볼 거고요. 수업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과제로는 실전 모의고사 OMR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 확인해 와야 되고요. 데일리 문학, 독서 적용 과제 나갈 거고요. 자, 우리 어휘시조 테스트를 수업 시작하면 바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8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중에 우리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제가 정규 수업 진행하는 수업 과정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네, 밥이 되게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는 시간을 제가 빼앗으면 아이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자습 시간 있잖아요. 그때 조교쌤이나 저희 실장님이나 제가 직접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재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그렇게 해서 완벽히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요렇게 진행되고요. 테스트 있고요. 요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답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쭉 넘겨보시겠어요? 14페이지 뒤에 보시면 오답 예시라고 해서 제가 실어드린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겁니다. 모의고사는요. 내가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별로 어디에 근거를 잡아서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니야라고 분석해 오게 할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조금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80분이나 썼지만 효용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답 확인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고요. 교재 구성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진도 교재 2권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책 그리고 이렇게 어휘시조 책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일리 과제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나갈 거고 요 데일리 과제들의 소스는요. 우리 고3 수준으로 EBS 수능 특강에서 뽑아서 제재를 삼아서 내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게. 제가 현대시 수업하면 현대시가 나갈 거고요. 경제를 수업하면 경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 분석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지고요. 테스트 과제에 항상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문 이렇게 나가고요. 성적표 나갈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본 거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까지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카톡으로 항상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어떤 내용들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적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일단 필독에 제가 주차에 어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개인별 전달 사항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 과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에 적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클래스 평균은 어떻게 되고 이때 당시 1등급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 점수는 어떻게 돼요 하면서 주차별로 쌓일 수 있게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죠. 그러면 뭐만 보시냐면 요것만 보셔요. 성적만.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테스트 잘 봤나 갈궈야지 이런 것만. 그거 아니고요. 여기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 사실 되게 공들여서 정성껏 써서 보내드리거든요. 수업 내용 어땠고 이번 주에는 좀 갈궈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들 조금 잘 읽어주시면 수업 흐름도 아이한테 굳이 묻지 않으셔도 이번 주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공부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두 번호로 여기 국어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제 개인 실장님 핸드폰 번호입니다. 업무폰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시면 어느 정도 다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저랑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데스크에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데스크나 또는 여기 연구소 번호로 연락하시면 바로 저랑 통화하실 수 있게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윈터도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아이들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의고사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수업하는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쫙쫙 빨아들이는 그 맛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풀렸는데 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의 애들이 1등급을 찍더라고요. 국어를. 그래서 야 니네 공부 잘하니?
그랬더니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 그랬더니 "저희 성적표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괜찮은 애들이 왔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업하는 맛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잘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도 밥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사담하면서 한 번씩 물어봤더니.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계획 세우셔서 이게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달의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이번 겨울방학은 굉장히 중요한 겨울방학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은 방학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계획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